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유인입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수민 아나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목요일마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 네. 같이 고민 들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민 씨와 함께하게 될 텐데 우리 수민 씨가 혹시 문지방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질문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그럴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있으실 네.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이렇게 네.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문턱이 경계선이 돼서 방에 가는 도중에 그 생각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간에 마주하게 되면 그 이전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문지방 효과라고 해요. 설명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쵸? 저 요즘에도 네. 냉장고 열다가 내가 이거 못 꺼내려고 열었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맞아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문지방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행동이랑 또 기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 이렇게 그냥 축 처져 있을 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문지방 효과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딱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그 기분 아까 방금 전에 좀 느꼈던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좀 나른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딱 이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니까 막 기운이 샘솟더라고요. 방송 체질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수민 아나운서의 넘치는 기운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재테크에도 저희가 활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전화를 통해서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조금 골치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해 볼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사이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607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오늘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린 번호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전화를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매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도 보니까 이제 지난주 AS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또 지난주 보충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마지막 시청자분 질문에 대해서 네.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맞아요.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네. 시작하다가 그냥 마무리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고 사실 오늘 그 증여세 내용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는 게 이 시청자분께 예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이제 네.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셨고, 뭐 네네. 그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그 마지막 시청자분 질문이 이제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1주택을 자녀분이 취득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내용이 어땠냐면은 시세가 1억 6천만 원 그리고 대출이 일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5천만 원으로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에 이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는 경우에 얼마까지 가격을 매매가액을 설정해서 취득을 할 수 있냐? 한번 두 분 아나운서님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1억? 1억 2천? 1억 2천? 저는 한 1억 정도 가능하지 1억 정도? 않을까요? 네. 네. 역시 현명하세요. 둘 중에 정답이 있나요? 있나요?
다 가능합니다. 오. 아. 네, 다 가능합니다. 예. 네, 둘 다 자, 가능하다. 사실 이 시가보다 네. 낮은 가액이나 네. 높은 가액으로 이 특수관계자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익이 증여 이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증여 이익이 되면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죠. 네. 근데 그 증여 이익이 생기지만은 일정 범위 안에서 증여로 안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매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가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네. 누가 이익을 보죠? 어, 사는 사람이 볼까요? 파는 사람이 볼까요? 사는 사람이 그렇죠. 보겠죠. 사는 사람이 네. 보는 거죠. 네. 아마 이 시청자분께서는 시세가 1억 6천인데 본인의 자금이 아마 1억 6천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가로 양도할 때 과연 얼마까지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래 가액을 얼마까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둘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네. 금액. 시가의 30% 금액과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예,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 사연에서 1억 6천에 30%면은 얼마예요? 4,800만 원. 그렇죠? 네. 예, 4,800만 원이죠. 네. 4,800만 원. 4,800만 네. 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시가죠, 시가. 네. 네, 거래가액이라고 했는데, 자, 시가 1.6억에서 그렇죠? 1.6억에서 4,800만 원을 빼면은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억 1,2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네. 즉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1억 6천인 시세가 나가는 주택을 네. 1억 1,200만 만 원까지 거래 가액을 해서 매매 거래를 했을 때 네. 증여세 없이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근데 제가 네.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억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1억. 맞아요. 네. 그렇죠? 자, 1억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1억이면은 우리 4,800만 원 뺀 1억 1,200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제가 1억도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내용을 그렇죠? 조금 봐야 당연히 될것 1억 2천은 1억 1,200 위에 있으니까 네. 요 3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1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자, 1억 1,200에서 1억을 빼면은 얼마가 차익이 생기죠? 1,200만 원 차익이 생기죠. 그렇죠. 1,20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이 1,200만 원은 증여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증여 이익.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지난주에 우리 증여세 계산 구제에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네. 부모가 자녀한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죠? 5천만 원? 네, 맞습니다. 5천만 원. 예.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증여세 네. 과세 표준이. 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증여세를 안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1억 1,200에 매매 거래를 했을 때 네. 증여 이익이나 네. 뭐 증여세 문제 없이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이 거래 가액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우리 공제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증여 이익이 5천만 원 될 때까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억 1,200에서 네. 5천만 원 빼면은 얼마예요? 6천. 6,200만 원. 아, 그러네. 6,200만 네, 원. 6,200만 네.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난주에 질문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는 6,200만 원까지 매매 거래 가액을 낮추어도 증여세 없이 네.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께서는 아까 우리 5천만 원이 뭐가 있었어요?
5천만 원이 대출금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6,200이니까 1,200만 원만 추가적으로 부모님께 지급을 하고 네. 부동산 이 주택을 본인의 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은 증여세 없이 우리 그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분들, 네. 보던 점들 다 이렇게 풀어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충 설명까지 해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번호 지금 아직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단 번호 저희 네, 상단에 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026007-8399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설명해 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세금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신다면 우리 전명옥 세무사님이 든든하게 옆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증 무료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번호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일단 또 저희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 증여세 앞부분, 증여세 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계산 구조에 이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증여세 과세 표준,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을 줄여야지, 그렇죠? 증여세 네. 과세 표준을 줄여야지 이 증여세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을 줄이는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네, 그래서 먼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을 승계받으면서 그 증여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무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무는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유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이렇게 네. 시가에서 채무 가액을 빼서 우리 그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채무에 대해서 우리 그 배우자나 네. 직계 존비속 간의 이 채무 승계하는 부분은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인정.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3억이 있어요. 전세가. 자, 시가 5억인데 전세가 3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3억은 채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채무를 빼주면은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2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수관계자 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이 채무를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이 3억을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자녀가 증여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승계한다고 그랬는데 네.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못 갚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대출금이다.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상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명백한 경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백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글쎄요. 실질적으로 네. 본인이 갚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전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는 계약서 변경. 그렇죠? 계약서 변경.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차후에 국세청에서 이 전세 계약서 변경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계약서 변경, 그다음에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대출금을 어떻게 합니까? 명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명의 변경. 명의 변경.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나서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명의 변경이나 계약서 변경을 안 해서 네. 전체가 증여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로 해서 증여를 하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요 채무 같은 경우에 증여 받은 사람이 상환하는 부분을 근거로 남기셔야 됩니다. 근거로. 왜냐하면 국세청에 저희가 부담부 증여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채무를 정말 갚았는지 이 부분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대출금 갚은 내역을 보내주세요 하고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금 갚은 내역을 보내줘야 돼요. 만약에 안 보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증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 보내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아직 안 갚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에는 사후에 이런 사후 관리가 있으니까 이런 사후 관리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 자, 그러면 당초 증여는 증여가 되고 네. 또 반환하는 것도 무상으로 반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그 반환하는 부분도 증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네. 자,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를 한 날로부터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15일입니다. 네. 자, 4월 15일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증여세 신고 기한이에요? 3개월. 5월, 6월, 7월. 그렇죠? 네. 7월 10. 31일. 말일까지입니다. 말일. 아, 말일까지군요. 그러니까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3개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5, 6, 7. 예, 맞습니다. 7월 31일. 네. 자, 그러면은 증여를 했다가 요 기간 안에 반환을 하게 되면은 당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기간 안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당초 증여를 증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다시 반환하는 부분도 당연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7월 31일이 지나서 8월 2일 날 반환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증여가 되고요. 네. 그리고 반환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난 후 7월 30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은 8, 9, 10. 그죠? 10월 31일이죠. 네. 그죠? 자, 10월 31일이 지나서 만약에 11월 2일 날 반환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당초 증여한 부분도 증여가 되고 그리고 반환하는 부분도 증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증여를 했다가 반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해서 반환을 했을 경우에 증여세를 부당하게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어떤 그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네. 바로 반환을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증여 무상으로 받았는데 네. 우리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은 우리 포괄주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그 부분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증여가 되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열거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4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자,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우리 그쵸. 위자료. 위자료를 네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자, 위자료의 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혼을 하거나 네.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대가 또는 재산상의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손해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 네. 그래서 요거는 증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방은 요 위자료로 해서 지급한 부분은 대가로 지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재산을 만약에 위자료로 줬다 하면은 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재산을 받았어요. 네. 재산 분할을 받은 거예요. 즉, 뭐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재산, 요즘은 50%죠. 네. 그렇죠? 예, 이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재산을 분할받을 때에는 사실 공짜로 받은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부부 관계 사이에서 받게 되면은 증여가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 재산을 받게 되면은 증여가 안 되는 겁니다. 증여가.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 이혼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장 이혼? 위장 이혼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안 되지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그러니까 되는지 악용하는 거지만 모르겠지만, 가능하긴 가능해요. 예, 가능한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상대방이 굉장히 미워요. 네. 미우면은 네. 재산 분할 청구를 안 하고 네.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뭐를 낸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밉다 그러면은 네.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은 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셔가지고 재산을 받으시게 되면은 증여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취득 원인 무효에 의해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이 네.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양도나 뭐 매매 거래를 했어요. 매매 거래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취득에 있어서 원인 무효가 돼서 다시 이제 받는 재판 판결에 의한 거죠. 네. 그런 권리가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요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않는군요. 겁니다. 네. 증여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 재산을 나누게 되죠. 네. 그죠? 예. 그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민법상의 지분이 있습니다. 민법상의 지분. 그래서 배우자는 지분이 1.5입니다. 1.5. 네. 네. 예, 배우자는 1.5의 비중을 갖고요. 그다음에 자녀는 1의 비중을 갖습니다. 네. 1의 비중을. 자, 즉 뭐냐면은 민법상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상속 재산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녀 단 둘이 있다 그러면은 2.5가 되죠. 합치면은. 네. 자, 2.5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1.5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분이 몇 프로냐면 이게 60%가 되는 거예요. 60%. 60%. 그래서 10억에서 6억까지
6억까지는 배우자의 몫이고 그다음에 자녀는 4억이 자녀 몫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민법상의 원칙인데 이거를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억 이렇게 재산을 분할했다. 네. 그러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4억인데 더 많이 1억을 더 받게 받을 되는 수가 거죠. 있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1억을 더 받게 되면 1억을 더 받는 부분이 원래는 뭐예요? 증여 이익이죠. 그렇죠? 근데 증여 이익인데 요렇게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재산 분할, 협의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요 초과하는 부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증여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인데 요거는 상속세 신고 기간 안에 했을 때 요게 가능한 겁니다. 자, 당초에는 5대5로 했다가 네. 당초에는 5대5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변경을 6대4로 변경하자 해서 다시 변경하게 되면은 배우자한테 1억이 가게 되죠. 네. 이랬을 때는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 그 분할 협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간 안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분할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자, 합산대산 증여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된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합산. 그래서 재차 증여 재산가액이 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1년이죠. 네. 자, 2021년도에 1억을 증여를 했어요. 1억을. 자, 그리고 2025년도에 또 1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1억을.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억을 증여했을 때 우리 자녀한테 증여하면은 5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네. 10%의 증여세를 냅니다. 네. 근데 2025년도에 네. 1억을 추가적으로 증여하게 되면 네. 2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해서 네. 세금을 계산하고 네. 또다시 계산한 그 세액에서 5천만 원 2021년도에 냈잖아요. 네. 그 금액을 빼줘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증여를 했을 때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동일인은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네. 즉 뭐냐면은 아버지가 증여를 했고요. 네. 예, 아버지가 증여를 했고 만약에 어머님께서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각각. 동일인으로 보아서 합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그 상담하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계셔서.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떤 거 배우나요? 부담부 증여하고 관련해서 네. 실제 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 부채를 얼마를 승계했을 때 네. 이 증여세가 얼마까지 낮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사례를 가지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가세 표준과 관련해서 뭐 상속 증여세율과 관련돼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채택해 주셨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1가구 1주택이요? 2주택이요? 2주택이요. 2주택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흥구 보라동에요. 네. 쌍용 아파트를 2002년도에
미분양된 거를 샀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입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와중에 2018년 3월 8일에 네. 동탄2 장지동의 아이파크 아파트를 네. 미분양 났는 거 하나를 구입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2019년 6월 5일에 잔금을 하고 전세를 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가구 2주택이 걸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네.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혹시 못 팔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이제 기흥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세금 네. 때문에 동탄으로 들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존에 거주를 하시던 기흥 쌍용 마을 아파트가 지금 매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를 매도를 하고 동탄으로 넘어가서 비과세 여건을 좀 채우고자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안 팔리니까 언제까지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자, 우리 보라동에 2002년도에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2018년 8월에 새로운 주택을 미분양 난 걸 계약을 하신 거네요. 예,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잔금을 2019년 5월 달에 잔금을 치르셨어요. 예, 그런 거죠. 2018년 8월이 아니고 3월 8일 날 계약했거든요. 아, 3월 8일입니까? 예. 아, 네네네. 3월 8일이요. 네네. 3월 8일. 3월 8일 날 계약을 하고요. 예. 3월 8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5월 달에 잔금을 치르셨습니다. 아니 5월 아니고 6월 5일이요. 아, 6월 5일이요? 예. 아, 네네네. 네. 6월 5일 잔금을 치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라동 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냐 하는 부분이죠. 예. 첫 번째 궁금하신 거는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예.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2019년 6월 5일 날 잔금을 치르셨기 때문에 요 날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날입니다. 그래서 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 보라동 2002년도에 취득하신 요 거주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22년이네요. 그렇죠?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정확하게 4일까지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하셨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떤 분은 또 2년 내 해야 된다고 어떤 아, 사람은 네. 3년 내 해야 된다더라고. 네. 아, 그 부분요. 지금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018년 3월 8일 날 신주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3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데 조정 지역에 있는 신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그 주택도 조정 지역일 때 조정 지역으로 신주택을 취득해서 이전을 할 때 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는 2년 이내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2018년 3월 8일 날, 즉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요 3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례 규정에 의해서. 네, 특례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3년 내로 파면 되는 거네요. 네네, 2022년 6월 4일 이전에 우리 그 보라동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못 팔면은 양도세 많이 물어야 되는 거죠? 요 안에 팔지를 못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그렇죠. 지금 뭐 보라동도 조정지역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신주택도 조정지역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2주택 중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22년 6월 4일 이후에 양도하시게 되면은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아지죠. 네, 또 언니.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 양도 차액이 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세금이 2억이요. 예. 예, 양도 차익이 2억이면은 기본 세율이 1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해당하는 기본 세율은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20%의 세율이 가산이 돼서 55%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억에 55%면은 1억 1천이 되겠네요. 그쵸? 1억 1천. 예. 네. 예. 1억 1억 1천원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1억 1천에서 우리 그 누진 공제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누진 공제 해주는 금액이 얼마냐면 35%일 때는 1,940만 원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예. 한 9,0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9,060만 원. 9,06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주민세가 있어서 1억 조금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언제 매도를 해야지 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금 3년 이내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혜택 잘 챙겨 두셨다가 꼭 세금 혜택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과세를 받고 좀 옮겨보는 게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절세를 해서 또 내 걸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건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계속 남겨주시고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도 2주택인데요. 비과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역시나 또 비과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어머님. 네. 제가 월계동 하나 그랑비를 네, 2017년 7월 13일 날 계약을 하고요. 네, 2017년 8월 31일 날 잔금을 쳤어요. 네, 그리고 망포마을 동수원 LG 빌리지 2차를 네, 2019년 11월 8일 날 계약을 하고요. 네, 2020년 5월 15일 날 잔금을 쳤어요. 네. 예, 근데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9년도에 계약을 하시고 2020년도 5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네, 아마 그 사이에 뭐 조정 지역으로 이런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월계동 하나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니 아직까지 그랑빌도 지금 거주를 못 하고 있어요. 세산 사람들이 안 나가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24일 날 나간다 그래서. 거주는 다른 곳에서 전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중간에 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세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메모를 하다가 놓쳤거든요. 제가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망포 마을이라고 그랬죠? 망포 마을. 네. 예. 이 아파트를 2000 몇 년도에 취득하셨다고요? 2019년 2019년 11월 8일 날 계약을 하고요. 8일 계약. 예, 계약을 하시고 20년 5월 2020년 15일 날 잔금을 쳤습니다. 2020년 5월 15일. 5일. 네, 15일 잔금. 네. 자, 요런 경우에 지금 둘 다 비거주 중이시고요. 이 경우에 지금 월계동을 비과세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죠? 네, 월계동도 비과세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게 제 생각에는 네네. 월계동 비과세 받고 또 그 망포 망포마을도 비과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받고. 했는데 그 2월 20일 날 그 규제 지역으로 돼가지고 2019년 2월 2020년 2020년 2월 20일 날 예, 그 2월 규제 20일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조정 지역으로 예, 조정 지역으로. 네, 조정 지역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월계동에 있는 주택을 2017년 7월 13일 날 계약을 하시고 잔금을 8월 30일 날 치르셨습니다. 우리 네. 요게 파리 대책 네. 그죠? 네.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신 겁니다. 계약. 네. 자,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즉 뭐냐면 비거주를 하셔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요걸 취득하는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에서 요거를 계약을 하셨어야 됩니다. 8월 무주택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또 집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그걸 팔았거든요. 네, 일시적. 그러니까 요거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7월 네. 13일 요 계약 시점에선 다른 주택이 하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다른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는 비거주를 하고 양도를 하시면 비과세를 못 받고요. 요거는 네.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년 이상 네. 거주를 하셔야지 요거 거주하시고 팔아야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망포마을의 경우에 2020년 5월 15일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019년 12월 17일 이전인 11월 8일 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2019년 11월 8일 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요 월계동 주택을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요게 또 2년이 지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서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둘 다 그 비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양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월 1일 이후에는 2주택 중에 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우리 그 중과세율이 플러스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20%가 추가되죠. 지금은 6월 1일 전까지 하게 되면 플러스 10%만 추가적으로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2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두 주택 중에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시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에서는 거주 요건을 채워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그랑비끌 거주 요건 안 채우고 그냥 2년 안에 망포코를 팔면은 그것도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아, 그렇죠. 망포도 지금 망포는 지금 우리 그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양도를 계약을 하고. 예. 계약을 조정지역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가 네.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팔 때 우리 월계동께 없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2년 안에 팔아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망포코는? 네, 맞습니다. 2년 후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2년 안에 판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월계동을 팔고 나서 망포에 2년 거주는 안 하시고 2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파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이게 그랑비는 그냥 놔두고 네, 그랑비는 놔두고. 망포코를 지금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어머님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전화 연결 잘 돼 있고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지금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한 공간에 사업자를 2개를 내서 네. 각각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맞는 건지 좀 준비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사업자를 2개를 낸다라는 게 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업종이요? 네네. 한 미용실이랑 네일샵 이제 각각 개인 사업을 미용실, 내려고 네일샵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네. 준비하면 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의 준비 사업장에 단계예요.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이죠. 네. 네, 네.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 네. 사업장이 본인 소유세요? 아니면 임대입니까? 임대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대죠. 네. 네. 자, 요렇게 임대인 경우에는 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서가. 네. 네. 그래서 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의 사업장을 내시고 그다음에 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네. 다른 사업자 등록을 추가적으로 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2개로 다 내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혹시 네.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자가 틀린가요? 네, 대표자가 틀리고 이제 공동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나눠서 아예 시작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이 나와서 네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혼자 다 쓰기에는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네네. 그냥 차라리 나눠서 이제 반반씩 사용하던지 네.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사실, 동일인이,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에다 업종을 달리해서 네. 등록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로다가 어차피 미용실 수입과 네일샵의 수입은 수입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병 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